How to, how we die.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나. 밸런타인의 몰락이라. 밸런타인? 모든 어린이들도 알고 있듯이 심장은 사랑의 표시인 밸런타인 모양이다. 그래서 은혜는 사랑을 나타낼 때 하트 모양을 그리곤 한다. 심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층 속에는 4개로 분리된 방들이 중앙 부분을 차지한다. 경막이로 불리는 전후 수직벽이 중앙 부분을 크게 좌우로 나누고 경막과 직각을 이루는 가로막은 각기 좌우 부분을 상하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4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직 경막으로 나누어진 좌우 두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각각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좌우 심장은 가로판에 의해서 상부 실과 하부 실로 나뉘는데 그 가로막에는 혈류가 심방에서 심실의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인 판막이 붙어 있다. 이렇게 판막이 서로 있다. 심장이 그죠? 건강한 심장이라면 심실의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될 경우 심방으로의 영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판막이 닫히게 된다. 심방은 심장의 막으로부터 피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심실은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장 윗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심근육은 아랫부분을 이루는 근육만큼 강하고 두꺼울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심장은 경막에 의해서 좌우 두 부분으로 나뉜다. 좌우 두 심장은 피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심방과 펌프질을 하는 심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심장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각기 하는 일도 다르다. 오른쪽 심장은 신체를 일주하고 되돌아온 이미 사용된 혈액을 받아들여서 폐 쪽으로 산소를 재충전시키는 일을 하고, 왼쪽 심장은 폐를 거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아들여서 힘차게 신체 각 부위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분업화를 두고 의학자들은 부순하로와 주순환로라는 기능적인 이름 하에 혈액의 두 가지 흐름을 쉽게 정의했다. 순환의 첫 단계는 두 혈관이 신체 내의 위아래를 돌고 들어온 산소 없는 적갈색 혈액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2500년 전 그리스의 의학자들은 이 두 푸른색 혈관을 면적과 상대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각기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으로 이루어졌다. 상대 및 하대 정맥이 받아들인 혈액은 밸브식으로 된 통로를 통과해서 우심실로 모이게 된다. 우심실은 높이 35mm 가량 되는 소음기둥의 무게와 동일한 압력으로 혈액을 폐정맥이라는 대형 혈관 속으로 힘껏 펌프질해 보낸다. 혈액에 포함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폐의 가장 작은 단위를 통과해서 산소에서 흡화 속에서 새로이 재생된 선홍색 혈액은 폐정맥을 경유해서 좌심방 쪽으로 들어가는데, 좌심방과 승모판으로 연결된 좌심실은 각 신체 세포가 필요하는 혈액을 뿜어낸다. 수은조 120mm 무게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강하게 펌프질을 해 올려야 하는 까닭에 좌심실의 근육은 반인치가량 더 두껍다. 따라서 좌우심방, 좌우심실 네 곳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서 쪽으로 혈액 70mm가량을 밀어내는 강력 펌프 체제는 하루 평균 10만 번의 박력 있으면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7,000리터 이상의 피를 뽑아낸다. 원기왕성한 심장의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자연의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순환은 우심실 상부에 붙어있는 한 작은 기관이 원래는 신호체계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수행된다. 심장과 허파를 순환하는 혈액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섬유막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일종의 맥박 조정기다. 일련의 섬유반은 SA 결절이 내보낸 명령을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사이에 있는 연락사무소 심실과 심방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물식 섬유망을 통해서 심실 근육 조직으로 전달이 된다. SA 결절은 심장 자체를 지니고 있는 내부 조절기다.
외부로부터의 흥분감이 박동수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도 심장은 나름대로의 절대 리듬을 지키려는 에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심장 내로 들어온 혈액은 그대로 다시 뿜어져 나간다. 심근세포에 자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통과해 버리는 것이다. 심근세포는 간성동맥이라고 불리는 주순환과는 분리된 별도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주간성동맥에 가지는 심장의 끝부분으로 길게 내려와 지맥을 따라서 심근육 전체를 신선한 피로 가득 채워준다. 건강한 체내의 관상동맥은 심장의 절실한 친구로 남아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80도 돌변해서 심장을 공격한다. 미국인 사망률의 절반은 바로 그러한 관상동맥의 돌변한 태도 변화에 기인한다.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는 상황은 부드러운 섹스보다도 사냥이나 낚시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여성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평균 연령대는 60대 중반으로 남성들은 결국 여성들보다도 10년 먼저 죽음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심근육을 위협할 정도로 간성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만 그 혈관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환자가 젊었을 때로 봐야 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에 관한 의학연구소에 의하면 그들 중에 4분의 3가량이 간성동맥 내에 일어난 경화 증세 동맥경화증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 통계는 일반 미국 성인에게도 적용되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춘기 이후부터 나이가 들게 따라서 동맥경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간성동맥 내의 경화 증세를 일으키는 물질은 동맥줄기 안쪽 부분에 황백색 덩어리 형태로 촘촘하게 흡착, 결과적으로 혈류를 막게 된다.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아데노마가 형성되면 그 돌기는 혈액성분 중에서 칼슘을 흡수하여 주민호프라 거지질을 흡수 묘착하여 더욱 크고 단단하게 자라난다. 간성동맥이 좁아짐에 따라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몇 명의 의학자들은 동맥경화 증세로 사망한 환자들의 심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1798년 천년도 예방 백신을 개발한 에드워드 제는 치료하던 환자가 세상을 올 때마다 가능한 한 그 사체들을 매번 검시대 위에 올렸던 의사다. 요즘과 달리 부검 담당이가 따로 없던 시대였으므로 담당 환자가를 직접 해부해야 했던 제네는 그와 같은 검시 과정을 통해서 간상동맥 안에 붙어있는 정유서 같은 돌기들이 환자의 심장사와 직접 관련했던 사실을 밝혀내었다. 칼로 그 위에 눈금을 새길 수만큼 단단하고 두꺼운 덩어리였네. 처음에는 마치 오래된 천장 위에 붉은 낡은 회반죽처럼 단순하게 보였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본 결과 그 덩어리들로 인해서 간성동맥에 뼈로 된 도관처럼 심하게 굳어있다는 것을 알아냈네. 이처럼 혈관 내에 생긴 장애물로 심장이 차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네에 의해서 밝혀진 뒤로도 한참 후인 1878년 한 의학자에 의해서 심근경색증에 관한 정확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848년 당시 혁명의 불발에 따른 탄압을 피해서 독일을 탈출한 에담 헤머 박사는 긴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오스트리아 비엔의 의학 잡지에 기고했다. 이렇게 해서 폐쇄의 사체 해부를 동료 의사들에게 권유했다. 비탄에 잠겨있던 망자의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해머 박사는 언제나 대체로 잘 통하는 해결책, 상당한 뇌물을 주고 가족들을 회유했다. 그는 잡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금력을 이용하여 검시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 후에 몇십 년 동안의 이스케믹 심장병과 경색증에 관한 이론은 차츰 기존의 것의 새 이론을 보완하고 추가해가면서 발전되었다. 경색은 저행이 자심 전방으로 이어져서 심근육으로 차츰 좁게 구획되어 들어가는 좌행 간성동맥과 이어진 근육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반 정도가 자심실 전방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의간성동맥과 연결된 후방 부분에서 30-40%가 그리고 나머지 15에서 20%가량은 좌순환 간성동맥과 이어진 부분에서 일어난다. 체내 조직과 모든 기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강력한 펌프인 자심실은 심장마비, 흡연, 버터, 역류, 간성동맥의 경직으로 인해 혈류가 저지되어 고혈압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간성동맥이 폐색 과정의 후반에 이르면 자연히 산소 공급이 차단된다. 산소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협심증의 고통이 잇따른다. 심근이 한번 타격을 입으면 그 근육은 허혈 현상을 나타내며 죽어가게 된다. 죽어버린 근육의 범위가 극히 작거나 심실세동까지 발전되지 않을 경우 근육 조직은 상흔을 남긴 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손상된 부분은 나머지 건강한 근육 조직이 벌이는 활동에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도에 관계없이 일단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해당 환자의 심근에는 상흔이 매번 남게 되며 심실의 품어질도 그만큼 힘을 잃게 된다. 또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실은 심장마비 같은 뚜렷한 증세 없이도 차츰 약해질 수가 있다. 저혈관에서 파생된 가늘고 작은 혈관 내에서도 폐색은 마비 증세처럼 눈에 띄는 현상 없이 차츰 심장 수축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자리 잡게 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심장의 손상 정도와 내용에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떨 때는 폐색된 관성동맥에서 격렬을 동반한 혈전 증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멈춰버릴 만큼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겨 아주 느리게 신호와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손상을 주기도 한다. 심장병 환자 중에서 베카티처럼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20%의 발병 후에 몇 주 내지 1년 만에 죽은 수를 더해보면 허혈성 심장병 중에서 50에서 60%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나온다. 나머지 환자들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불편하게 또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만성 충혈성 심부전증으로 죽어간다. 지난 10에서 20년 동안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30%까지 줄였다고 하지만 만성 충혈성 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3분의 1가량 더 높아졌다. 만성 충혈성 심부전증은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이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역압으로 인해서 역류된 혈액은 심방과 심실을 압박하게 되고 심실 근육은 약해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점점 두꺼워진다. 이러한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에 심장은 부족한 혈액을 분출해내기 위해서 더욱 빨리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내동에서 한 심장학 박사는 이런 악순환을 심장마비는 새로운 심장마비를 낳는다고 표현했다. 심장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 곤란을 느낀다. 심장이나 허파가 운동량에 따라서 늘어나야 할 호흡량에 제대로 반응을 해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오래 누워있지도 못한다.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있을 경우에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허파에 좀 더 많은 공기가 흡입되는데 누워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장병 환자들은 만성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 원인 역시 펌프질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자심실에 있다. 혈액 부족에 떨어진 선수령자와 약화된 조직으로 인해서 환자는 심한 무기력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흔치 않았지만 지금도 가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 진통제로 무릎이 만토에 좁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심장은 계속 불어올라서 헛된 운동만 되풀이한다. 팽창된 심장은 다른 신체 조직에 헛된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한다. 심장에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심장은 혈액 내에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제거해줘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충혈 현상이 생기면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역압에 따른 충혈로 정상적보다도 혈액량이 줄어들면 심장은 즉시 이미 걸러진 염분과 수분을 재흡수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생산해서 결국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두 조직이 심장의 반란으로 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혈액의 느린 선으로 무겁고 촉촉해진 허파는 박테리아와 염증 인자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신체로 변한다. 많은 심장병 환자가 폐렴으로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폐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박테리아 때문만이 아니다. 갑자기 폐가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는 상태를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만성 심장질환 말기에 자주 나타난다. 심장 근육이 새로이 손상을 입었다거나 예상 밖의 흥분감이나 운동량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과중하게 부과되었을 때 또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허파는 한마디로 침수되고 만다. 그러면 즉시 심한 호흡 곤란이 뒤따르고 혈액 내에 산소 부족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길목으로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이런 환자들 중에서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고자 한다. 호레이스, 기든스 병세는
만성심정 질환에 관한 모든 증세를 설명해주는 예일 것이다. 내가 45살의 은행가 기든스를 처음 만난 것은 1980년대 말이었다. 기든스 직접 그를 진단해 보지 않았으나 나는 담당 의사를 통해서 기든스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말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눈으로 오래 있어 기든스의 가슴속을 들여다본 결과 그곳에는 거대하게 부풀어 헐떡이고 있는 낡은 펌프가 보였다. 상대 및 하대 정맥의 폐정맥은 크게 팽창되었고 심장의 역할로 인해서 혈압도 크게 떨어져 있었다. 부종으로 인해서 수분을 흠뻑 머금은 채 청개석 스펀지로 변해버린 허파 역시 힘겨워했다.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버린 혈액은 은진과 목며 자잘한 사람 크고 보라색으로 팽창된 얼굴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기든스는 내주는 그정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살만 버리는 아내의 독설과 비난을 견디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은인가였다. 어렵게 숨을 들어 빨아 마시는 그의 코끝은 열은 푸른색으로 변했다. 입술 역시 푸른색으로 변해갔다. 협심증에 따른 강한 통증을 앓고 있던 기든스에게 흥걸음 힘겹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 짓눌러 오고 있었다. 가늘어진 간상동맥이 운동량 증가에 따른 혈액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허리에서 기든스는 그로부터 2주일 후 비오는 날 오후에 눈을 감았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그를 위해 손가락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우리 맥박은 역하게 뛰고 있으나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노련한 암살자처럼 차분하게 이를 데 없는 목소리를 내지나는 하인도명 불러서 그를 침실로 옮기겠다. 사망 후 조용히는 심실세동이었으나 심한 폐부종과 증가하는 혈압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그 망가진 심실로 인해서 오래에서 기든스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불쌍한 기든스의 죽음을 어떡하니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렇게 무려 100년 전이지만 헬버는 작품을 통해서 간성동맥 질환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을 초상화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심장, 현대 들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심장 질환의 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화학적인 현대과학이 탄생했고 이는 환자의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치료법에서부터 심장 이식 수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초음파 등등으로 의사들은 이런 검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얻은 뒤에도 담당 환자의 인성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내야 한다. 환자의 인생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병의를 찾아내야만 정확한 치료를 행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심실 기능 이상으로 영향되는 혈액량 등등 환자 가문의 혈통 식이요법 등등 정확한 검진과 환자와의 친밀한 상세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치료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외과의사들은 심장학자들은 간성동맥 내의 장애물을 피해서 혈류를 우회시키고 풍선을 통해서 하는 성형술도 있고 모든 수술,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 현상은 계속 생을 끌어다니면서 진행되고 있다. 심장병에 대해서 철을 다투며 죽음과의 싸움을 벌이는 환자의 어려진들을 지켜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 그들 속에 섞여서 전투를 지었던 나는 고통받는 환자와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의료진 사이의 파트너십을 엿볼 수가 있었다. 강날의 전투를 통해서 심실세동 박동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응급팀은 초당 한 번씩 흉곽 맨 아래쪽에 규칙적인 압박 마사지를 하게 된다. 압박 마사지 이런 급격한 심장 쇼크를 무사히 넘기는 환자는 그리 많지가 않다. 압박 마사지 환자는 낯선 이들 속에서 쓸쓸히 소음을 거두게 된다. 좋게 표현하면 자신의 생을 연장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떠올렸던 고마운 의인들일 수 있으나 낯선 사람들의 인간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죽음에서 인간의 전원성이나 죽음의 미학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요인에 의해서든 생활습관이든 아니면 두 가지가 뒤섞여 복합으로 나타났던 그러한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간성동맥이 심장 근육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한 데 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장만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신체 조직은 그 나름대로의 속도에 따라 죽음의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뇌 기능의 정리를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장이 박동을 개선하고 골수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지라도 뇌의 활동이 정지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립시네가 경험했던 것처럼 뇌는 서서히 죽어간다. 골수에서 신체 조직의 세포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세포는 점진적으로 죽어간다. 공식적으로 죽음이 선포된 시점을 몇 시간 전후에서 각 신체 조직에서 이렇게 늙음으로 인한 죽음의 또 과정도 한번 살펴보자.